네, 보신 것처럼 24일 만에 조계사를 자진 퇴거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체포돼 남대문 경찰서로 연행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한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무엇인지 또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상균 위원장 이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을 텐데요. 혐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교통방해 혐의 등이 있던데 혐의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처음엔 적법한 집회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해진 곳을 넘어섰고 거기다가 이제 차벽에 대해서 이제 폭행까지 행사했다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 명령 거부죄라든가 아니면 하면서 다른 길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른바 형법상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쇠파이프나 이런 걸 가지고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을 했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서 이른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데 더 나아가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막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다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이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레스센터 앞에서 연설을 하고 선동을 했지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배후에서 이와 같은 것을 계획하고 기획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동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범죄에 대한 이른바 공범으로서 지금 아마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요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소요죄란 것이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 협박 같은 것을 했을 때에 지금 1년 이상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일반 다른 범죄보다도 상당 부분 엄한 것인데요. 네. 실제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소유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어떤 사법사상 한 두세 번 정도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5광호 전두환 정권 때에 지금 광주 민주 항쟁이라든가 아니면은 86년에 인천에 있었던 5.3 항쟁 같은 그때에 적용을 했던 것인데 네. 이후에는 지금까지 사실상 민주화된 이후에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소유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사실 적지 않은데 그런가요? 다만 예. 지금까지는 집회 시위를 좀 더 보장해주는 취지에서 법을 적용을 지금 삼가했었는데 이번 기회에는 좀 더 엄격한 어떤 잣대를 대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경찰청 내에서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한상균 위원장이 24일 만에 자진 출두를 네.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행스러운 장면이었어요. 오늘 자진 출두를 하고 어쨌든 수갑이 채워져서 체포가 돼서 남대문 경찰서로 이송이 됐는데 24일 동안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었죠. 1차 민중총궐기는 이제 폭력이 등장한 집회였고 또 2차 집회는 또 평화로운 집회였고요. 근데 이제 한상균 위원장은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의 이제 어쨌든 위원장이기 때문에 수배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주장이 있습니다. 일단 노동개혁에 반대한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민노총의 주장이 되겠고요. 근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지금 한상균 위원장이 혼자 몸이 편하자고 숨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네. 뻔히 다 이제 경찰과 여론이 주시하고 있는 이제 조계산의 관음전에 머물면서 계속 고심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주장을 극대화할 수 있겠는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결국 아침에 속보로 자진 출두 이제 입장이 밝혀지고 그다음에 11시경에 기자회견하고 체포될 때까지 그야말로 이 전국 언론의 카메라를 다 끌어당겼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어제 경찰이 이제 진입을 해서 강제로 체포했다면 어떤 상황이었을까 하는 그림. 네. 자승 이제 총무원장이 잠시 멈춰달라. 정오까지 해결하겠다. 네. 자승 총무원장의 어제 말씀은 상당히 신뢰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거죠. 정오가 되기 전에 어쨌든 상황이 종료됐으니까 퇴거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권력과 경찰과 그야말로 노동운동 조직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부딪힌 24일이었는데 오늘 시점에서 바라보건대는 한상균 위원장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얻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법적 절차로 넘어가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이른바 약자 코스프레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볼 측면도 있죠. 그래서 지금 과연 이제 이 민주노총이 네. 오늘도 2천만 노동자를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이 노동조합원의 수로 보면 불과 3% 내외의 이제 작은 숫자이고 과연 2천만 노동자를 대변하는 조직의 장이냐 이것도 좀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겠고요. 또 그 주장 자체는
노동자의 이제 권익을 위한 투쟁이냐, 그야말로 본질적인 의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집단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 사회에서 계속 앞으로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약자냐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되는 대목이거든요. 네. 귀족 노조 문제도 계속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지금 여야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가지고 지금 이제 원래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열려야 되는데 여당은 단독 소집, 야당은 불응, 이 상태에서 지금 한상균 위원장이 오늘 던진 메시지가 정치권에서 어떻게 이게 소화가 될 것인지 앞으로 남은 숙제들이 굉장히 이어질 그런 전망입니다. 네, 이 민주노총의 이런 강경 노선에 대해서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한상균 위원장이 나오면서 언론에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네. 거기에 어떤 것도 국민에게 이와 같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정권에 대한 어떤 사과가 아닌 국민에 대한 어떤 사과나 미안의 얘기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관음전에서 나왔을 때에 관음전 안에서는 법복, 그러니까 불교도의 신도 옷을 입고 있다가 나왔을 때는 투쟁을 하기 위한 그런 옷으로 갈아입은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그 옷 자체에서 강경 투쟁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 부분 싸늘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1차 지난번 10월 14일 날 모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추산 10만 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지난번 있었던 12월 5일 같은 경우에는 경찰 추산 15,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폭행이나 협박 같은 그런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거기에 지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여전히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던진 메시지에서 특히 동지들에 대해서 총파업을 격려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투쟁이나 이런 것은 제일 마지막에 가는 것이지 어떤 협력과 합의 이후에 있었던 최후 수단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먼저 우선이 했을 때에 결국 내부에서도 노선적으로 계속 지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노총 자체에서 내부 노선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24일 동안 응거를 하면서 이게 조계사에서 범인을 은닉해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는 있었거든요. 네네. 일반적인 은닉과는 그래도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보수 단체가 검찰이나 경찰에 지금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자승총무원장님이나 이와 같은 도법스님 같은 경우에를 지금 범인 은닉죄로 지금 처벌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건을 검경에서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드라이하게 법률적으로만 봤을 때는 기존 판례에 비춰 봤을 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범한 범죄자를 숨겨줬다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른바 네. 범인 은닉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된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른바 정당 행위이냐? 종교 시설로서 그와 같은 한겨울에 이제 추위를 피해서 온 참새 한 마리를 돌보주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처음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24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체 내부적으로서 신도회가 반발할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 경찰이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기존 법령 같은 경우에도 예컨대 이제 이런 종교시설에 했을 경우에 사실 판단하는 케이스가 저희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네. 특히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명동성당이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2000년 이후에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그냥 직권으로 인지했는 것이 아니고 고발을 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법부의 고심이 상당히 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체포는 끝났지만 사실상 앞으로 이념적 논쟁을 일으킬 종교적 분쟁을 일으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네. 네. 물리적 충돌이 없었습니다만은 경찰이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할 것인지 고민도 많았을 것 같고 그렇죠. 이 범죄 혐의자의 방패 역할을 하는 건 아니냐 논란도 계속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최 변호사가 말씀하신 이게 범인 은닉이냐 네. 과연 이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과 혹은 정치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기능 거기에 또 종교의 역할에 대한 지금 숙제를 던진 거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교는 어디까지 보호해줘야 하느냐 이 양극단의 해석이 다 가능하고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유병헌 회장 일가를 추적하는
그 소동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결국은 다 잡혔습니다만 해외에서 아직 뭐 안 들어온 인물이 있습니다만 네. 대부분 검거가 됐는데 무죄를 굉장히 많이 받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법조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일가 가족의 경우에는 범인을 은닉해줘도 죄가 되지 않는다. 가족이라고 하는 특수한 공동체 형태를 인정하는 법적인 이제 관례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또 종교의 역할은 뭐냐 이거죠. 과연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이 한상균 위원장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자신은 흉악범도 아니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몰아가느냐 하는 또 성토를 했는데 그러면 이 한상균 위원장이라는 이 인물의 지금 사회적인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 이제 24일 동안 품어준 그럼 꼭 조계사나 이 불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네.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거에는 가톨릭이 그런 역할을 했고요. 또 이게 개신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종교시설 내에서 공권력의 이 어떤 진입을 저지하면서 어디까지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보호해주면 이것이 우리 사회 상식에서 합리적인 거고 그럼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아직 없단 말입니다. 예. 이게 국민들도 찬반 양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경내에 진입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죠. 57%는 해야 한다. 한 43% 정도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럼 한상균을 체포해야 할 것이냐 이 여론조사를 한다면 이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이제 종교의 역할은 무엇이냐 종교시설에 대한 공권력의 침입은 언제나 가능하냐 그럼 또 반대 여론이 높을 것 같아요. 아주 복잡한 지금 우리 사회의 사회 심리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이게 사안이거든요, 현재. 네. 그래서 앞으로 이 가장 본질적인 건 전 이거죠.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종교계의 중재를 요청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복잡해지고요. 과연 이제 종교시설은 치외법권인가? 아니죠. 소도인가? 현대의 소도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또 네. 법적으로 보면 가톨릭 교회의 일정 시설 영역은 바티칸이라고 하는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황을 국가 원수로 해서 우리가 국가 원수로 예우한단 말입니다. 거긴 또 뭔가 이 외교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해요. 종교시설 내에 네. 일부긴 하지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그동안 방임하고 검토가 없었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또 법적으로 검토해서 제도를 꼼꼼하게 만드는 작업은 저는 비생산적이라고 보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한상균 위원장이 종교시설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로 찾아가서 이 정당들에게 항의하는 것이 옳다 이거죠. 아, 예. 새누리당, 여당에게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 당신들이 추진하는 법안이 개악 요소가 많으니 좀 고쳐주실 수 없습니까? 하는 항의를 하는 것이 당당하고요. 야당에게 가서는 네. 자 우리 입장은 이러이러한데 정치권 내에서 입법부 내에서 이 노동자들 대다수의 입장을 관철시켜 주십시오 하는 형태로 풀려야 되는데 지금 국회를 보면서 이 여야의 지금 행태에 국민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부터 열려야 되는 지금 임시국회 지금 이제 계속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개혁 법안 공전에서 밀어붙이려는 청와대는 답답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계는 이걸 막겠다는 입장이 지금 이제 대다수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 놔둬도 지금 법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왜 거리로 뛰쳐나가야 되는지 다수 국민들은 이런 지금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네. 정치권에서 좀 차근차근 풀어서 네. 국민들에게도 설명을 하고 여당 야당은 입장을 설득을 하고 네. 노동조합이라든가 이해단체들 이익단체들이 국내에 많잖아요. 정치권을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정당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온 민주주의 절차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거든요. 이게 지금 뭔가 허물어지는 조짐 속에서 우리 사회가 시끄러운 거고요. 아까 최 변호사님 이 설명 잘 해주셨지만 소요죄를 적용한다.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회적인 컨센서스,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법감정. 그게 소요다라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법을 거는 순간 다수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우리 사회에선 지금 소요가 벌어지고 있는 사회구나. 그럼 30년 전 우리가 뭐 50 시절 또는 뭐 이게 군부통치 시절 그런 시절에나 적용됐던 죄. 우리가 이석기 전 의원 때 내란음모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것도 50 때만 등장했던 법이거든요. 30년 만에 등장한 이런 법들에 대해서 사문화돼 있던 것들이 자꾸 이제 활성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국민 정서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좀 우리가 좀 차분하게 가되 정치권이 제할 몫을 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른 지역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좀 직시하시고 제가 보기엔 참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사안 오늘 한상균 위원장 잡혀가는 사안도 팔짱 끼고 바라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또 야당의 경우에는 지난 2차 평화 시위 때 자찬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자신들이 역할을 못해서 길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경찰하고 안충지대 만들면서 인간벽을 치고 우리가 야당이 큰 역할을 했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 본질을 좀 제대로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네. 사건입니다. 이렇게 종교계가 이번 사태 휘말리는 동안 과연 정치권은 뭘 했느냐 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 불교계 입장에서도 얻은 상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 엊그제 그러니까 어제 그 집행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그 전날 그 한 언론의 자승 총무원장님이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폭풍전야이고 진퇴양난이다. 실질적으로 한상균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불교계를 진퇴양난으로 빠뜨린 사람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적으로 박해받은 사람을 어떤 그 구전을 해주고 돌봐줬다는 그런 그 하나의 흐름도 없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24일이라는 상당 부분 긴 시간이 지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비난뿐만 아니고 내부적인 사실 신도회로부터의 상당한 그 반발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그 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신도회 대표들이 네 분이 가서 한상균 위원장을 물리적으로 그 끌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만큼 계속 그 앞에서 시위하고 반발을 할 만큼 내부적인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그 불교계가 겪은 상당 내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민주화의 성지가 명동성당이었습니다. 사실 그 40, 50을 지나서 그랬지만 지난 2000년에 내부적인 고뇌찬 결단을 통해서 앞으로는 신도들에게 오롯이 쓰일 수 있는 신앙의 장소로 쓰이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아직까지 더 이상 이제 그 이와 같은 분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데 아마 그와 같은 그 반성적 고려, 아마 그 캐톨릭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번 그 조계종 내에서도 향후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나름대로의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스스로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거를 계기로 해서 불교계 내에서도 제도 정비에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남대문 경찰서로 연행이 됐는데요. 이제 사법 처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아마 추측컨대 지금은 아마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하나 시켜서 그동안 좀 힘들었던 거 이렇게 좀 추스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요. 오후에 조금 이제 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혐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이 되겠죠. 그때 왜 갔으며 뭘 할 것이냐 이렇게 하나하나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체포영장에서 체포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장 기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나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네. 만약에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을 하고 그거를 검찰이 받아서 법원에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은 사실 석방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최대한 어떤 증거를 빨아내기 위한 어떤 그 조사를 할 것이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예상을 하느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지금 지난번에 있었던 10월 14일 날 그 사태와 관련해서 한 10여 명이 지금 이미 법원으로부터의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좀 전에 했던 일반교통방해죄나 아니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에 대해서 발부를 하면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인멸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번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그 이전에 이미 작년에 어떤 불법 시위와 관련되는 재판을 받던 중에 재판에 나가지 않음으로 해서 이른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도 발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증거인멸 내지는 도주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입증만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은 구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옆에서 돕는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말씀이셨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이게 폭행을 사주했느냐, 아까 공범, 공동정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가시화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죄예요. 세월호 이 집회와 관련해서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 근데 그게 불구속 기소가 됐던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재판에 나갔으면 수배가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수배가 돼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야 하는 피고로서의 재판에 참석을 안 하다 보니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나왔던 것이고 수배 상태가 됐던 것이죠. 그 상태에서 지금 다시 11월 14일 거리 집회 때 나와서 수배 상태에서 이제 연설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연설 내용은 과격한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청와대로 뭐 진격하자라든가 뭐 이제 이 서울을 뒤집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과격한 발언이 나왔는데 일상적으로 집회 시위에서는 선동적인 언사들이 쓰여지는 거라고 전제를 한다면 과연 지금 이제 경찰이 지난번 10만 명이 참여한 집회에서 이 불법 폭력에 가담한 사람은 500수십 명 정도가 되거든요. 양 0.5% 내외 정도 인물인데 또 복면금지법이 발의된 이유가 얼굴을 가려서 특정인으로 적시할 수가 없다. 한 100여 명 정도만 신원이 파악된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는 분명히 이제 민주노총 조합원이 있을 가능성도 있죠. 시위 참가자들이. 그런데 한상균 위원장이 지시 지령, 아까 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을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우리가 봤던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내란 선동에서 이게 이제 아직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재판이 우선 2심까지는 내란 음모가 지금 무죄가 됐고요. 내란 선동이 유죄가 됐어요. 거기서 이제 나온 이유가 뭐냐면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 경우에는 민주노총은 엄연히 실체가 존재하는 조직이지만 이 11월 14일에 불법 폭력성이 발현됐던 그 집회와 관련해서 한상균 위원장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더 명확하게 밝혀내야 그 될 부분에 여지들이 대해서는-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난번 그 민중 총궐기 대회의 주최 측이 아시다시피 민주노총. 민주노총입니다. 그리고 네.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바로 한상균 위원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그와 같은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관자가 해산을 그것을 막도록 하고 도대체 본인들이 그와 같은 폭행 사태를 해소하지 못하면은 집회가 끝내야 될 선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것은 지금 그 폭행 시위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네. 아까 그와 더불어 아마 오늘 지난주 같은 경우에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를 비롯해서 전국 지난번에 참석했던 그 각각 단체 대표실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7트럭 정도의 집회 시위 도구 거기 보면은 뭐 찌르는 각종 쇠파이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고 거기다가 컴퓨터를 봤더니만 컴퓨터 대부분의 하드디스크가 없어졌죠. 그리고 그 전으로 해서 이제 관련되는 증거들, 서류 같은 것들을 다 파쇄해서 없앴던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네. 하면은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결국 최종적인 어떤 책임자에게 그와 같은 것을 책임을 묻는 것이 이른바 공범 내지 공동정범의 법리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같은 경우에는 제3의 시각에서 좀 더 공정하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항변을 할 것인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상당 부분 집회 시위를 상당히 관대하게 처벌해 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 한 5, 6년 동안 있었던 집회 시위와 관련한 법률과 관련된 한 2천여 건을 전수조사를 해보면은 구속되거나 했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도 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아마 한상균 위원장 측 변호인으로서는 이 부분과 같은 기존의 어떤 법률적 태도에 대해서 강력히 항변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형량은 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공무집행방해,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집회 시위법 위반했을 때는 실제로 그것이 집회 시위를 자유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구속 수사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폭행으로 가고 상해까지 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이른바 네.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를 더 넘어서 공무집행하는 경찰에 대해서 쇠파이프를 들고 때리고 거기다가 경찰이 상처까지 입었다고 하면 그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 됩니다. 거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해서 벌금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공범 관계가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 인정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이미 그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쌍용 자동차 불법 파업과 관련해서 3년의 실형을 받고 나왔는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것을 계속 범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가중처벌된다고 하면은 지난번 얘기했는 것처럼 3년 이상의 실형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상균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떤 법률적인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